안녕하십니까, 이내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금융자본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근대사에는 농사를 짓던 시기죠. 농사를 짓던 시기에는 농작물이 얼마나 수확이 됐느냐에 따라서 부자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되죠. 자연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부가 좌우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부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는 각종 다양한 기사들이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돈을 벌게 되죠. 그런데 금융자본주의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될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2009년 전후에서 미국에도 우리나라의 IMF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사건이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미국이 IMF를 맞은 그 정도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경기인 시기였죠. 근데 여러분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그게 아마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잘 기억을 못하죠. 그건 이제 그때 정부가 적절히 대응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일으켰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펀지 스킴이라는 게 있습니다. 펀지 스킴이라고도 하고, 펀지 스킴이라고 하는데, 요 펀지 스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융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펀지 스킴은 일단 집이 없는 사람, 아주 단순화시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돈이 없거나, 집을 살 돈의 일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펀지라는 스킴이 어떤 건가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집을 살 돈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데 상당히 장기적으로 빌려줍니다. 당연히 이자는 높죠. 그러면은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거의 평생을 집에 대한 비용을 나눠서 갚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펀지 스킴을 만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담보를 주택을 혹은 건물을 담보로 잡고 이렇게 돈을 대출해 준 그런 회사들은 상당히 이익을 남길 수 있죠. 그런데 어떤 회사가 이렇게 담보를 제공해 주고 제공받고 돈을 빌려준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자나 이런 걸로 이윤을 챙기는데,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집이 아니고 수천만 채쯤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회사는 그러한 이윤을 받고 계속 이윤을 어떤 부를 창출한 게 아니고 이러한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이죠. 채권을 정권화시켜서 다른 곳에 팝니다. 예를 들면 얼마어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너네 은행에서 이거 중에 1000만 채 중에 한 30만 채를 너가 사라. 그러면은 내가 수수료 얼마 받고 너한테 이것을 넘기면 너네들은 장기간 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집이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그 이자를 조금 뛰어넘는 수수료를 또 받고 은행에 판매를 해요. 수십 개의 은행에 판매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그 정권을 일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들이 다시 고객에게 이걸 판매를 해요. 수수료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나오는 이익, 이게 이제 수천만 채가 된다면 수천만 채에서 나오는 이자에 대한 이익이 그 처음에 계약을 맺은 그 회사뿐만 아니고 은행, 그 다음에 또 2차 투자기관, 또 소비자까지 엄청나게 거미줄처럼 펼쳐져 모든 사람이 상당 부분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주택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폭락을 하고 경기가 나빠지니까 이 이자나 어떤 대금에 이렇게 대금을 이렇게 충족시키는 환급받는 그런 게 줄어들죠. 그러게다가 이 주택 가격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갚지를 못하는 상황이 상당 부분 발생해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만든 그 회사뿐만이 아니고 은행, 수많은 은행들, 또 소비자들이 내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투자한 돈이 날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은행이 파산을 하고 또 소비자들 중에 투자자들 중에 파산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금융을 돈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 부분 이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이러한 투자가 주택에만 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 예를 들어 삼성 같은 회사가 있다면 이러한 어떤 투자자가 삼성의 어떤 지분을 소유한 다음에 이 지분을 소유하든지 채권을 소유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투자자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이윤을 누리고 싶겠죠. 그런 결과 삼성을 장악해서 삼성 이 금융적인 이윤을 위해서 삼성이라는 회사를 조정하게 됩니다. 정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삼성이라는 회사를 찢어서 분해시켜서라도 자기가 투자한 돈을 찾아서 떠나가는 그러한 성격을 보입니다. 결국에는 금융자본주의는 실물을 장악하는, 실물을 만드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돈을 투자한 사람이 주인이 돼서 2차 대전이 산업혁명이 끝나고는 공장을 가진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공장을 가진 사람은 자본을 가진 사람에게 종속돼서 휘둘리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금융자본주의랍니다. 그러면 이 금융자본주의는 투자자들, 돈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신용도입니다. 여러분들 신용도, 신용불량자 이런 거 들어봤죠? 여러분들 신용도를 이렇게 만들어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신용도를 측정해서 야, 너 신용도 좋구나 이렇게 존경하려고 만들었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다시 얘기하면 자금을 가진 사람들, 금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신용도를 갖고 있어서 투자를 하면 돈은 떼이지 않겠다. 이런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평가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용도가 나빠졌다 해서 인간성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용도가 나빠졌다 해서 자살하고 하는데 그거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 신용도는 여러분들의 도덕성이나 인간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금융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어떤 신용도 평가는 회사나 모든 곳에 금융자본주의 시대에는 회사나 농업이나 이런 모든 곳에 이 신용도가 적용이 돼서
금융을 가진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것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탈적 금융이 아니고 건설적인 투자를 위한 그러한 금융가들이 좀 더 생산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는 그러한 지표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금융자본주의는 실물을 생산하는 사람들보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권력과 경제력을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금융자본주의가 만들어지면요,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재기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청년층 실업률이죠. 여러분들은 뭔가의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이 있어도 청년층은 거의 신용도가 낮습니다. 아버지를 잘 만났다면, 아주 아버지를 잘 만나서 이미 신용도를 탄탄히 갖추고 있다면 뭔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도 뭔가를 하다가 한번 실패하면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재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금융자본주의가 되면은 실물 경제가, 어떤 창의적인 실물 경제가 위축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층의 어떤 발전, 창의적인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이 좌절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하게 개인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청년층들은 애초에 그런 시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금융자본주의는 소수의 금융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이윤을 위해서 다수의 어떤 사람들이 그 금융에 자기들의 금융과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그러한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신용도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안전한 투자를, 안전한 이윤을 충족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산업자본주의 시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뚜렷하게 보여요. 예를 들면 물건 만드는데 노동자의 월급을 적게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보이는데, 금융자본주의는 아까 전에 펀지 스킴처럼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단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게 됩니다. 한 단계 넘고 한 단계 넘고,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어떤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특정 은행을 통해서 위탁 판매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특정 정보사를 통해서 위탁 판매 들어오면 그 정보사는 다시 은행에 팔고, 은행에서 또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 투자 자격증 얼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또 팔고, 그런 사람들은 또 누구한테 팔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금융 문제에서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워낙에 이것이 짜여지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물건 만드는데 뛰어난 기술자가 우대를 받고 돈을 받았다면, 요즘은 이 금융을 지금처럼 펀지 스킨처럼 얼마나 이렇게 잘 꾸며내서 이윤을 창출하느냐. 그래서 금융에 대한 그러한 어떤 방법을 잘 만드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보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더 벌게 되죠.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그렇게 금융자본주의가 계속하는 그런 일은 계속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서없이 그 금융자본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금융자본주의는 금융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융을 운영할 수 있는 소수의 재력가를 위해서 다수가 그 신용도가 평가받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우를 받는 사회, 이게 금융자본주의고, 이러한 금융자본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엮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러한 어떤 금융자본주의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젊은 층, 약자 이런 사람들이고 과거에는 이 어떤 실패가 있었을 경우에는 새로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내면 부자가 되기 때문에 과거의 산업자본주의 시기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재기의 기회가 있지만 금융자본 시기에는 한두 번의 실패로 영원히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히고 그걸 통해서 이 금융을 장악하고 제도를 장악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철저히 금융적인 제도에서 배제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을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를 우리는 금융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금융자본주의에 대해서 너무나 단점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금융자본주의가 장점이 있다면 아까처럼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금융들이 건전하게 사용된다면 좀 더 생산적인 시설에 또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돈을 가진 사람들이 건전하게 이렇게 투자해서 건전한 이윤을 누리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금융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끝냈습니다. 다음에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